중간 정리. 지금까지 고대, 중세, 근대 시기 과학의 역사를 알아보았다. 고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천동설이 주장되었다. 중세에는 과학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가 근대에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를 관측 자료와 수학적 설명을 통해 정립한 인물이 과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갈릴레이다. 갈릴레이는 기하학을 통해 자연 세계를 서술했다. 이후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은 기하학을 대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연 세계는 이제 수와 문자의 계산식이 된 것이다. 뉴턴이 이를 이어받아 세계의 존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관계까지도 수학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그는 물체들의 관계로서 만유 인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뉴턴 이후 과학은 완성된 듯 보였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절대 속도를 갖는 빛을 탐구해서 시간, 공간, 질량의 변화를 설명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으로써의 중력을 탐구했다. 이들은 수학과 관찰을 토대로 완벽한 고정불변의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이들의 세계관은 큰 틀에서 절대주의적 진리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현대과학, 결정되지 않은 우주의 미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근대 물리학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후의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물리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갖기 때문이다.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세계관을 갖는다. 그것은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결정론적 세계관이란 우주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우주는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예측된다. 특정 시점의 우주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절대주의적 측면이 강한 과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이름에 상대성이 들어가는 까닭에 상대주의와 연결하려는 견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상대주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관점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역시 관측자에 따라 시공간이 고유하게 측정된다는 면이 있으나 서로 다른 관측자에게도 관측의 결과물은 수학적으로 절대적으로 규정되고 예측되는 까닭에 절대주의적이고 결론적인 측면이 크다. 이름이 상대성이라고 상대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리학에서 상대주의적 성향을 띠는 견해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인슈타인 이후 현대의 양자역학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양자역학의 결과 역시 수학적으로 정리되고 예측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양자역학의 결과값은 확률로만 예측될 뿐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양자역학의 세계는 비결정론적 세계다. 우주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자신이 제시한 상대성 이론에서 탄생한 양자역학이지만 양자역학의 결론인 비결정론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완강하게 반대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과학자였던 닐스 보어와의 토론에서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며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적 세계관을 문제 삼았다.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우주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확률에 의존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과 법칙으로 견고하게 결정된 세계였다. 이에 대해 닐스 보어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세기 동안의 과학적 실험과 검증은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 양자역학에 손을 들어준 듯하다. 실제로 양자역학의 예측값은 매우 정확한 편이고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현대 기술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가 지적했듯 양자역학은 그 논의되는 범위나 수학적 전문성 그리고 기존의 물리학과 배치되는 철학적 함축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초기 양자역학에서 자주 언급되어 온 두 가지 개념만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하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이 시작이 된 것은 기술 발전과 함께 원자 이하의 세계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거시 세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현대 물리학자들은 미시 세계에 대한 탐구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아무리 작은 세계에 대한 탐구라고 해도 원자나 전자 단위의 소립자들이 뉴턴 역학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듯했다. 이에 따라 미시세계를 기술할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해졌는데 이를 양자역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양자역학은 소립자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탄생했다. 소립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를 측정하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세계에서는 관측이라는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사과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사과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탁자 위에 있는 사과를 본다면 우리는 그 사과의 위치는 우리 집 거실이고 속도는 0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동차를 타고 가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며칠 뒤에 집으로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온다. 거기에는 내가 과속한 위치와 속도가 기록되어 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전자기파를 쏴서 내 자동차를 맞춘 후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를 분석해서 위치와 속도를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제 자동차를 소립자라고 생각해보자. 자동차 소립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전자기파를 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소립자가 너무 작다 보니 전자기파를 맞은 자동차 소립자의 속도가 변하고 만다. 이래서는 과속딱지를 끊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소립자의 속도에 영향이 없을 만큼 작은 전자기파를 쏘았더니 이번에는 너무 약해서 파장이 돌아오지 않는다. 자동차 소립자의 위치를 도통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제 자동차 소립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속도가 바뀌고 속도를 확인하려고 하면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위치 속도라는 기본적인 물리량이 동시에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위치와 속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앞서 상대성 이론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물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물질을 이해하는 방식은 시간에 따른 위치와 속도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치와 속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리학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근대 물리학을 이끈 아인슈타인은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다만 측정 기술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기술이 더 정밀하게 발전하면 우리는 소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측정될
측정되지 않음이 미시세계의 질서라고 생각했다.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하이젠베르크다. 그는 이렇게 동시에 결정되지 않는 미시세계의 원리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물리학에 대해 과학자들이 선언이 뒤따른다. 이것이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이다. 코펜하겐 해석은 새로운 시대의 물리학으로서 양자역학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인 동시에 아인슈타인까지 결정론적 세계가 끝나고 결정되지 않는 비결정론적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펜하겐 해석이 물리학을 포기한다거나 진리는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인 선언은 아니었다. 여기서 결정론의 세계가 원인과 결과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과론적 세계를 대변한다면 비결정론은 확률로서 제한되는 세계를 말한다. 양자역학은 수학적 확률 안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된다. 코펜하겐 해석이 주요 골자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관찰하려는 행위가 위치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자역학에서는 근대 물리학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관측 행위가 물리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코펜하겐 해석이 두 번째 결론이 도출된다. 그것은 물리량이 관측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 배제되었던 관측자가 화려하게 귀환한다. 고전 역학에서는 누군가 관측하거나 말거나 세계는 세계 나름대로 운동하지만 양자역학의 미시세계는 누군가가 관측을 할 때야 비로소 세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관측하지 않을 때의 세계는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측 행위를 할 때 소립자는 비로소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결정한다. 슈랭딩거의 고양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이론적 결전론적 세계관을 가진 물리학자 집단은 크게 반발했다. 아인슈타인은 그랬고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슈랭딩거 역시 그랬다. 슈레딩거는 관측을 할 때에야 비로소 세계가 결정되고 그 전까지는 단지 세계가 확률로만 존재한다는 양자역학의 결론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유 실험을 제안했다. 이 실험은 이후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불렸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 고양이, 독가스가 들어있는 유리병, 입자가속기를 넣는다. 입자가속기에서는 1시간 후에 알파 입자가 방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확률은 각각 50%다. 만약 50%의 확률로 알파 입자가 방출된다면 그 입자는 독가스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깰 것이고 그러면 고양이는 죽을 것이다. 반면 50% 확률로 알파 입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면 독가스가 들어있는 병은 안전할 것이고 고양이도 살아있을 것이다. 1시간 지난 후에 상자 안의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 뚜껑을 열어본 것은 아니다. 고전 물리학자들은 당연히 고양이가 죽었거나 또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우리가 고양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자 안에 고양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반면 양자역학자들은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죽지 않은 상태의 확률로서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알파 입자는 미시세계에 속하는 소립자이고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소립자는 관찰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알파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확률로 존재한다면 고양이의 삶과 죽음도 확률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슈레딩거는 고양이가 죽은 상태와 죽지 않은 상태를 동시에 갖는 확률로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양자역학의 결론에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최근의 실험 결과를 고려했을 때 고양이가 양자역학자들의 생각처럼 존재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데에 있다. 물리학자들을 당황스럽게 한 이 실험 중에 이중 슬릿 실험이
슬릿이라는 것이 있다. 이 실험은 처음에 입자와 파동을 구분하기 위한 실험으로 제시되었는데 실험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평면의 두꺼운 막에 얇고 긴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으면 끝이다. 이제 막을 슬릿이라 부르자. 직사각형의 구멍이 두 개라서 이중 슬릿이다. 슬릿을 가운데에 세워두고 한쪽에는 잉크를 채운 구슬탄을 쏘는 기계를 설치한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탄알을 받을 벽을 설치한다. 탄알을 쏜다면 탄알은 우선 이중 슬릿에서 일부가 걸러지고 일부가 반대편의 벽에 도달해서 무늬를 만들 것이다. 이때의 무늬는 당연히 슬릿이 모양대로 긴 직사각형 두 개의 모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구슬탄을 쏘는 기계에서 탄알 대신 음파를 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음파를 쏜다면 음파는 이중 슬릿까지 도달한 것이고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며 서로를 간섭하게 될 것이다. 파동은 서로 만났을 때 상쇄되거나 증폭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벽에는 간섭한 상태 그대로 간섭 무늬가 찍힌다. 간섭 무늬는 슬릿 모양의 긴 직사각형 여러 개의 일렬로 찍힌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중 슬릿 실험은 고전적인 실험으로 벽에 찍힌 무늬를 통해 입자와 파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립자를 대상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분명히 소립자는 입자일 것이므로 구슬탄알처럼 하나의 직사각형 무늬의 잔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직접 실험을 진행했더니 소립자가 파동처럼 간섭 무늬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다. 왜냐하면 소립자는 당연히 입자일 것이므로 간섭 무늬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간섭 무늬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대답은 기계를 출발한 소립자가 이중 슬릿 앞에서 둘로 나뉜 다음에 각각 두 개의 슬릿을 지나서 서로를 간섭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두 개의 슬릿 중에 소립자가 진짜로 지나가는 슬릿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슬릿에 검출기를 두어 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했더니 이번에는 소립자가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입자처럼 직사각형 무늬를 하나만 만들어냈다. 즉 소립자는 마치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관측하고 있지 않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지 않고 확률로만 존재한 채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관측을 시작하면 자신의 위치를 확정해서 입자처럼 행동한다. 다시 말해 관측이라는 행위가 확률로 존재하고 있던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립자들이 확률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해도 고양이처럼 커다란 개체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입자는 위치를 규정하지 않는 상태로 확률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점점 더 커다란 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실험에서는 탄소 원자 60개가 축구공처럼 연결된 플러랜드로 이중 슬릿 실험을 해보았다. 탄소 원자는 우리에게는 매우 작은 물질이지만 사실 소립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해보니 실험 장소를 진공 상태에 근접시킬수록 플러랜이 만드는 간섭 무늬가 선명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실험 조건이 형성된다면 고양이 크기의 물질도 이중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 간섭 무늬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자.
현대 물리학은 기존 물리학과는 다른 세계관을 제시한다. 그것은 결정되지 않은 확률로서 존재하는 세계다. 근대까지 물리학자들은 현재 우리 우주의 조건만 알면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의 양자역학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거부한다. 결정론이 오랜 전통을 깨고 비결정론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역학자들은 기존 물리학자들에게 비해 상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 내에서도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회의주의적 측면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과학 철학의 일부 입장에서 과학적 진리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찾아볼 수 있다. 간략하게 과학 철학의 회의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